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나는 식탁 옆에 그대로 서 있었고 손은 여전히 냄비 손잡이에 얹혀 있었다. 방금 부엌에서 가져온 된장찌개는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남편 권재현은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내 밥그릇 바로 옆에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 했어? 재헌은 의자를 당겼지만 앉지는 않았다. 그의 두 손은 서로 꽉 맞잡혀 있었다. 네 살짜리 아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맨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 아이 이름 권희준, 아버지 이름 권재헌. 나는 두 번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누구야? 차유라. 그 이름을 떠올리는데 몇 초가 걸렸다. 4년 전 재헌이 책임지고 있던 인천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행정 직원이었다. 나는 물었다. 안지 얼마나 됐어? 그는 시선을 피했다. 거의 1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낸 웃음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거의 1년? 연주야. 내 질문에 대답해. 재헌은 고개를 숙였다. 응. 나는 나와 16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를 바라봤다. 거의 1년 동안 당신은 계속 집에 와서 내가 해준 밥을 먹었어. 계속 소율이 공부는 어떤지 물었고, 계속 나겸이한테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고 했고, 해솔이가 소파에서 잠들면 계속 안아서 침대로 옮겨줬어. 나는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은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에 나는 최근 몇 달 동안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떠올랐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거래 내역을 열었다. 유치원비, 월세, 병원비, 아이 옷, 유모차 한 대. 각각의 금액은 크지 않아서 전에는 의심하지 않았다. 다 합치니 거의 1,900만 원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그쪽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재헌은 화면을 바라봤다. 유라랑 아이를 돌보는데 썼어. 무슨 돈으로? 그는 침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돈? 우리 부부 돈.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당신은 바람을 피웠어. 밖에 아이까지 있었고 공동재산으로 그 모자를 거의 1년 동안 돌봤어. 그러고 오늘 밤 이 DNA 검사지를 밥상 위에 내려놓고는 이걸로 다 말했다고 생각한 거야? 재현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준이는 잘못이 없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했어. 재헌이 고개를 들었다. 복도에서는 해솔이가 두 언니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또렷하게 들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당신의 세 딸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DNA 검사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한 가지가 갑자기 눈에 걸렸다. 당신이 직접 검사하러 간 거야? 재헌은 침묵했다. 이준희의 검체를 채취하는 걸 직접 봤어?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재헌아. 그제야 그가 말했다. 아니.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검사는 누가 진행했어? 그는 식탁을 내려다봤다. 유라. 나는 서류를 다시 찌개 냄비 옆에 내려놓았다. 뜨거운 김은 여전히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때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더 이상 남편에게 밖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보다 다른 질문 하나였다. 내 앞에 놓인 이 DNA 검사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나는 의자를 당겨 다시 앉았다. 처음부터 말해봐. 재헌은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4년 전, 그는 인천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유라는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동료였다. 야근을 한 날이면 팀 사람들은 보통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갔다. 그러다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 두 사람은 따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전화였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 그리고 결국은 불륜이었다. 나는 물었다. 얼마나? 약 석 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에 취해 벌어진 하룻밤이 아니었다. 한 번의 실수도 아니었다. 석 달이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에도 나는 계속 일했다. 아침에는 해솔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 오후에는 나겸이에게 제 시간에 학원에 가라고 챙겼다. 밤에는 앉아서 소율이 숙제를 확인했다. 주말에는 반찬까지 만들어 남편이 공사 현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씩 용기에 나눠 담았다. 나는 그가 고생한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저 나 자신이 우스울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가장 신경 쓰인 부분은 아니었다. 나는 물었다. 그때 유라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지? 재헌은 멈칫했다. 있었어. 정태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헤어졌어. 유라는 헤어졌다고 했어. 당신은 그 말을 믿었어? 재헌은 시선을 내렸다. 태호가 가끔은 계속 유라를 찾아왔어. 나는 곧바로 물었다. 유라가 임신했을 바로 그 무렵?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맞아? 한참 뒤에야 그가 말했다. 응. 나는 곧바로 더 묻지 않았다. 그 사실 때문에 눈앞의 이야기에 갑자기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생겼다. 3년 뒤 유라가 먼저 재헌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이준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가 클수록 그를 닮아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DNA 검사를 제안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이 직접 검사하는 곳에 갔어? 아니. 이준이한테서 검체를 채취하는 걸 직접 봤어? 아니. 당신 검체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 유라. 누가 보냈어? 유라가. 결과는 누가 받았어? 재헌은 잠시 침묵했다. 유라가 나한테 줬어.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그 아이의 검체를 보지 못한 거네. 응. 검사 기관에도 가지 않았고. 응. 결과도 직접 받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도면과 계약서, 그리고 공사 서류의 숫자 하나하나까지 확인하는 남자를 바라봤다. 당신은 일할 때 숫자 하나만 틀려도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인지 아닌지는 그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믿게 해야 하는 여자에게 전부 맡긴 거야. 재헌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알게 될까봐 무서웠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아내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가장 불분명한 방법을 택한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구하기 위해 DNA 검사 결과가 틀렸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이준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른 한 가지를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다. 재헌은 너무 부주의해서 속은 걸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싶었던 걸까? 나는 그를 바라봤다. 3주. 재헌이 고개를 들었다. 뭐? 당신한테 3주 줄게. 뭘 하라고? 모든 게 드러난 뒤에
당신이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당신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지 보려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 3주가 결혼을 구하기 위한 시간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때는 나 자신조차 우리 사이에 아직 구할 만한 것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말에 재헌은 나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데려갔다. 66세의 배옥선 여사는 가족이 매년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낡은 3층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늘 손자를 바란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때 아내였고 어머니였던 사람이었다. 적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식사 중 재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저한테 밖에서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옥선 여사는 멈칫했다. 언제? 4년 전에요. 나는 어머니가 왜 아내를 배신했느냐고 물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다. 아들이야, 딸이야? 재헌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곧바로 달라졌다. 정말 아들이야? 재헌은 DNA 검사지를 꺼냈다. 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상 앞으로 곧장 걸어갔다. 어머니는 향을 피웠다. 여보, 드디어 우리 집에도 손자가 생겼어요. 나는 뒤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6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 내가 낳은 새 아이. 그 순간 나는 내 새 딸이 그저 손자라는 두 글자 때문에 뒤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는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어머니가 돌아섰다. 제가 바람 피운 건 제가 잘못했지. 나는 기다렸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니. 게다가 그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고.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소율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한테 정말 다른 아들이 있어? 재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응. 소율이는 할머니 쪽으로 돌아봤다. 할머니, 그렇게 좋아요? 옥선 여사는 당황했다. 할머니는 너희도 여전히 사랑하지. 소율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아주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나에게 물었다. 엄마, 내가 아들이었으면 할머니가 나를 더 사랑했을까? 나는 아이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너한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 소율이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아이가 말했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방금 누군가한테 자리를 빼앗긴 것 같지? 나는 아이를 꽉 안았다. 재헌이 DNA 검사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던 그날 밤 이후 나는 처음으로 정말 울었다. 옥선 여사는 바로 다음 주에 이준이를 만나겠다고 했다. 유라가 아이를 데리고 온 날 어머니는 아침부터 준비했다. 새 옷 한 벌, 장난감 자동차 하나, 아이용 식기 한 세트, 작은 금팔찌까지. 유라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옅게 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 일이 모두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저 이준이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옥선 여사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빨리 누그러뜨렸다. 어머니는 이준이를 보자마자 아이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 이마가 재현이 어릴 때랑 닮았네. 유라는 그저 웃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저도 누구를 닮았다고는 감히 말 못하겠어요. 유라가 조심스러울수록 옥선 여사는 더 먼저 나서서 챙겼다. 내 세 딸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이들마다 반응은 달랐다. 소율이는 아빠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재헌이 반찬을 집어주자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나겸이는 참지 않았다. 옥선 여사가 무심코 말했다. 집에 아들이 있으니 역시 다르구나. 아이는 바로 물었다. 뭐가 다른데요? 어머니는 멈칫했다. 그게 아들이랑 딸은 아무래도 다른 점이 있지. 나겸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뒤로는 할머니가 집어주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해솔이는 아주 작은 일들만 신경 썼다. 아이는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응? 내 생일 때 할머니가 혈압이 높아서 못 온다고 했잖아. 나는 옆을 바라봤다. 옥선 여사는 직접 이준희의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주고 있었다. 해솔이가 다시 물었다. 오늘은 할머니 괜찮아졌어. 나는 잠시 목이 메었다. 아마 오늘은 좀 나아지셨나 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할머니 쪽을 향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옥선 여사가 이준희를 보며 웃었다. 집에 사내아이가 있으니까 갑자기 집이 훨씬 즐거워진 것 같네. 나겸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왜? 할머니 집에는 원래도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식탁 전체가 조용해졌다. 옥선 여사는 어색하게 웃었다. 할머니 말은 이준희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세 딸을 바라봤다. 한 아이는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맞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 아이는 여전히 순진하게 어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이 일이 이미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오후 나는 해솔이가 두고 온 책을 가지러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멈춰섰다. 소파 위 벽에 걸려있던 소율이, 나겸이, 해솔이의 사진 액자 3개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재헌 옆에 서 있는 이준희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해솔이가 나보다 먼저 올려다봤다. 엄마, 내 사진은 어디 갔어? 나는 명자에게 돌아봤다. 이모, 아이들 사진은 어디 있어요? 탁자를 닦고 있던 가사도우미는 그 말을 듣자 옥선 여사 쪽을 바라봤다. 사모님이 창고에 넣어 두라고 하셨어요. 해솔이가 올려다봤다. 제 사진도 넣어뒀어요? 옥선 여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버린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해. 몇 년이나 걸어놨으니 이제 좀 바꾸는 거지.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이준희 사진을 걸고 싶으시면 거세요. 그럼 됐잖니. 하지만 새 아이 사진을 전부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또 이 얘기냐.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해솔이가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 옥선 여사는 손녀를 바라봤다가 다시 나를 봤다. 네가 아들을 못 낳아서 내가 손자를 예뻐하는 게 못마땅한 거지? 나는 그대로 굳었다. 해솔이는 곧바로 내 손을 잡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재헌이 들어왔다. 옥선 여사가 곧바로 말했다. 마침 잘 왔다. 네 아내가 사진 몇 장 때문에 또 일을 만든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직접 봐. 재헌은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봤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연주야, 목소리 좀 낮춰.
집들이 붙어 있어서 이웃들이 듣겠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어머니가 방금 새 딸은 나중에 시집 가면 다른 집 식구가 된다고 했어. 그는 침묵했다. 나는 지금 당신 딸이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나는 문 쪽을 가리켰다. 그런데 당신이 걱정하는 건 이웃들이 듣는 거야? 재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해솔이 앞에서 더 싸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명자에게 돌아봤다. 이모, 액자 3개 좀 가져다 주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로 내려갔다. 액자를 건네줄 때 그녀는 해솔이를 아주 오래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자기 사진 액자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가 물었다. 엄마, 응?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나는 더 이상 할머니 식구가 아니야?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니, 너는 여전히 엄마 딸이고 두 언니의 자매이고 할머니의 손녀야.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말했어?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어른들도 가끔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그날 밤 새아이가 잠든 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는 변호사 서인경에게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한연주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혼 절차를 문의하고 싶어요. 내가 이 결혼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쓰려고 했던 3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미 답이 충분했다. 재헌은 이혼 서류를 아주 오래 들고 있었다. 그는 위에서 아래까지 읽은 뒤 다시 나를 바라봤다. 너 진짜로 하는 거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연주야, 우리 16년을 같이 살았어. 알아. 그럼 새 아이는 어떡하고? 나는 해솔이 옷을 개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서야 손을 멈췄다. 바로 새 아이가 있으니까 더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재헌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이혼하면 소율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나는 돌아봤다. 뭐라고? 소율이는 이제 컸잖아. 그는 더 빠르게 말했다. 학교도 여기 있고 학원도 여기 있어. 친구들도 다 이 근처고. 내가 이 아파트에 계속 살면 소율이가 나랑 있어도 거의 바뀌는 게 없어. 그럼 나겸이랑 해솔이는? 둘은 너랑 가고.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세 자매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당신 정말 소율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재헌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애 아빠야. 당신이 아빠냐고 묻는 게 아니야. 나는 옷을 내려놓았다. 소율이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 남겨두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한 아이를 붙잡아 두면 내가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의 표정이 변했다. 억측하지 마. 난 그냥 묻는 거야. 나도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 있어. 하지만 아이는 한 사람씩 나눠 가지는 물건이 아니야. 재헌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네가 셋 다 데리고 가는 건 맞는 거야? 난 아직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서 재헌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율아, 아빠는 그냥 네 생각을 물어보려는 거야. 나는 멈춰섰다. 아이는 아빠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재헌이 말했다. 나중에 아빠랑 엄마가 따로 살게 되면 너는 아빠랑 살자. 소율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학교도 계속 다니던데 다니고 학원도 예전처럼 다니면 돼. 네 방도 그대로 둘게. 아이가 물었다. 그럼
나겸이랑 해솔이는? 엄마랑 살고. 그럼 나는 두 동생을 언제 만나? 주말에. 아니면 네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소율이는 아빠를 아주 오래 바라봤다. 그러고는 물었다. 아빠 정말 내가 남았으면 좋겠어? 재헌은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면 엄마가 못 가게 하고 싶은 거야?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재헌은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어른들 일까지 생각하지 마. 소율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지금 아빠가 나한테 어른들 일을 묻고 있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나겸이랑 해솔이를 두고 안 갈 거야. 아빠가 네 동생들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아빠는 지금 우리 세 자매를 두 집에 나눠 살게 하려는 거잖아. 재헌은 아이를 바라봤다. 소율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두 동생의 아빠이기도 하잖아. 나는 문 밖에 서서 여전히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있었다. 아이가 내 편을 들어줘서 기쁜 게 아니었다. 그저 아팠다. 15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이혼은 새 아이를 두 편으로 나누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소율아. 아이가 놀라 돌아봤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방에 살옵니다. 두 동생이랑 방에 가 있어. 아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나 누구를 선택해야 해?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소율이는 일어섰다. 나가기 전 아이는 아빠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재헌은 아이를 붙잡지 않았다. 방문이 닫혔다. 나는 그를 돌아봤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인경 변호사는 내가 가져간 서류를 다 본 뒤 물었다. 평소에는 누가 새 아이를 더 많이 돌보나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재헌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 아빠는 아니었다. 해솔이가 숨을 쉬기 힘들어 했을 때 안고 응급실로 뛰어간 적도 있었다. 소율이가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준 적도 있었다. 버스가 늦게 와서 나겸이 학원이 끝날 때까지 추운 밖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의 일은 달랐다. 아이들 각자의 수업 일정, 학교 면담, 해솔이의 재진 날짜, 나겸이가 생애 산물을 못 먹는 것, 그리고 소율이가 시험이 가까워지면 늘 배가 아프다는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나였다. 인경이 물었다. 재헌 씨는 일 때문에 멀리 자주 가나요? 한 달에 7일에서 10일 정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만 그대로 말하세요. 굳이 그 사람을 나쁜 아빠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해했다. 그 다음 상담에서 재헌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인경이 되물었다. 어머님이 지금 새 손녀를 매일 돌보고 계신가요? 그는 침묵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수업 시간, 아침 식사, 교복과 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 하나하나를 알고 있던 사람은 옥선 여사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재헌은 현장에서 늦게 돌아왔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해솔이 옆에 앉아 있었다. 7 곱하기 8은 얼마야? 아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오시스. 옆 책상에 앉아있던 나겸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너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는 조용히 해. 소율이가 방에서 나와 학교 수첩을 내 앞에 놓았다. 엄마, 여기 사인해줘. 나는 사인을 하며 물었다. 내일 학원 몇 시까지야? 9시. 재헌은 문가에 아주 오래 서 있었다. 아무도 그를 들어오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다. 새 아이가 잠든 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 생각해 봤어. 나는 기다렸다. 소율이, 나겸이, 해솔이, 셋 다 너랑 살게 해. 나는 그를 바라봤다. 확실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떨어져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마치 양육권 다툼에서 이긴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세 자매가 떨어져 살게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그저 물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계속 만나고 싶지? 재현은 나를 바라봤다. 당연하지. 그럼 계속 아이들의 아빠로 살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에야 말했다. 소율이를 남겨두면 적어도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율이한테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 재헌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이번에는 재헌이 새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새 아이 문제 이후 나머지 부분도 점차 명확해졌다. 아파트는 합의한 몫에 따라 나눴다. 재헌이 유라와 아이를 위해 마음대로 썼던 돈도 다시 계산했다. 새 아이의 양육비도 매달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했다. 나는 서류 몇 가지만 더 처리하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재현에게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뭔데? 캘리포니아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10년도 더 전에 나를 위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해두셨어. 재헌은 멈칫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응. 어디까지 진행됐는데? 거의 다 됐어. 그는 물컵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새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갈 생각이야? 그 방법도 준비하고 있어. 재헌은 일어섰다. 나는 방금 아이들이 너랑 사는데 동의했어. 맞아. 하지만 한국에서 말이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생각은 없어. 그럼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 영상 통화하면 돼. 당신이 보러 올 수도 있고, 상황이 되면 아이들도 한국에 올 수 있어.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부산 가는 기차표 끊는 것처럼 말하네. 나는 화내지 않았다. 내가 이게 쉽다고 생각해? 재헌은 침묵했다. 나 이제 거의 40이야.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소율이는 학교를 떠나야 하고, 나겸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해솔이는 다른 언어로 공부까지 해야 해. 나는 말을 멈췄다. 그저 당신을 피하려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는 그 문제를 두고 몇 주 동안 다퉜다. 어떤 날은 재헌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난 서명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대답했다. 그럼 하나씩 분명하게 정리하자. 당신 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당신 몰래 처리하지 않을게. 나는 그의 외도를 들먹이며 압박하지 않았다. 새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도 그는 여전히 아이들의 아빠였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뒤에야 재헌도 점차 진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기로 한 날 펜은 아주 오랫동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가 물었다.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어? 뭔데? 아이들 삶에서 나를 잘라내지 마.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렇게 하지 않아. 재헌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신 약속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새 아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 아이들이 아빠한테 전화하거나 만나는 걸 막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도 아이들이 당신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해. 재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그는 서명했다. 나는 종이에 마지막으로 그어진 펜 자국을 바라보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이제부터는 떠날 날짜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출국하는 날, 재현은 아주 일찍 인천공항에 왔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서서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옥선 여사는 오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재헌이 먼저 말했다. 엄마는 이준이 데리고 유치원 알아보러 갔어. 나는 그저 대답했다. 응. 해솔이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아이는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아빠, 꼭 전화해줘. 재헌은 몸을 숙였다. 응, 거기 가서는 엄마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해솔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나겸이는 옆에 서서 두 손으로 배낭끈을 잡고 있었다. 재현은 한동안 아이를 바라봤다. 나겸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미안해. 나겸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이는 다가가 아빠를 아주 짧게 안고는 다시 물러섰다. 소율이가 마지막이었다. 재헌은 큰딸을 바라봤다. 그는 두 팔을 벌렸다. 소율이는 다가가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말했다. 아빠, 건강 잘 챙겨. 그의 팔은 허공에서 멈칫했다가 내려왔다. 너도.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여행 가방을 붙잡지 않았다. 재헌은 새 아이 앞에 서서 하는 말마다 짧았다. 아이들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보안 검색대로 들어갈 때 해솔이가 뒤를 돌아봤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에는 나는 재현을 보지 않았다. 나는 내 앞을 걸어가는 새 아이를 바라봤다.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캘리포니아는 사람들이 사진만 보고 상상하는 모습과는 달랐다. 소율이는 서울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떤 밤에는 내가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여전히 휴대전화를 켜고 예전 학교 친구들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을 봤다. 나겸이는 영어를 꽤 잘 읽었지만 학교에 처음 간 날에는 그래도 집에 와서 투덜거렸다. 엄마,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해. 앞부분을 알아들으면 뒷부분을 놓쳐. 해솔이는 더 힘들어했다. 어떤 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울었다.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앉아서 아이의 신발을 벗겨줬다. 모르면 천천히 배우면 돼. 언제쯤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는 말해도 안 한 거랑 똑같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새로운 생활은 쉽지 않았다. 부모님 집은 작았다. 소율이는 방 하나를 혼자 썼고 나는 처음에는 나겸이와 해솔이와 함께 잤다. 나는 한인 업체에서 회계 일을 구했다. 예전보다 월급은 많지 않았다. 일도 다시 배워야 할 게 많았다. 하지만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새 아이에게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학교에서 어땠는지 물었다. 단 한 번도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딸은 나중에 다른 집 식구가 되는 거야. 일요일이면 나는 물었다. 오늘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어? 해솔이는 늘 제일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겸이는 날에 따라 달랐다. 소율이는 대개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아이들에게 재헌에게 전화하게 한 건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한 일은 두 어른 사이의 일이었다. 그리고 새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가 여전히 아빠로 남을 수 있을지는 재헌이 스스로 지켜야 했다. 그 뒤로 명자가 아이들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할 때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도
몇 가지씩 더 들려줬다. 어떤 일들은 나중에서야 재헌이 나머지 이야기를 해줬다. 나와 새아이가 미국에 간 지 2달쯤 뒤 유라는 이준이를 데리고 옥선 여사의 집으로 들어갔다. 살던 아파트를 비워야 했다. 옥선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집에 방도 남아있어. 너희 둘은 한동안 여기서 지내. 유라는 처음에는 사양했다. 제가 이렇게 지내면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요. 뭐가 죄송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직접 이준이 방을 정리해줬다. 유라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옥선 여사를 부르는 호칭도 아주 조심스러웠다. 몇 주 뒤 어머니가 먼저 너무 거리 두지 말라고 해서야 유라는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재산도 묻지 않았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아침이면 명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점심에는 어머니가 혈압약 먹을 시간을 챙겼다. 어떤 날은 명자가 늦게 들어오자 유라가 직접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다. 한 번은 호칭도 제법 가까워진 뒤 옥선 여사가 꽤 비싼 아동복을 들고 물었다. 이거 예쁘지? 이준이 사줄까? 유라는 가격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어머니. 애들은 금방 크잖아요. 몇 달 입으면 또 작아져요. 옥선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에 들어 했다. 손자 사주는데 뭐가 아까워. 유라는 그저 웃었다. 그런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집안 사람들도 점점 그녀가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게 됐다. 명자조차도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오후까지는 대문벨이 울렸다. 명자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다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밖에는 30이 조금 넘은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외투에는 길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차유라 씨 여기 있습니까? 명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라가 집안에서 나왔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녀는 멈춰 섰다. 태호? 남자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야 나를 만나주네. 유라는 빠르게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여긴 왜 왔어? 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대문 틈 사이로 향했다. 마당에서는 이준이가 리모컨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너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유라가 멈칫했다. 태호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준이 때문에 왔어.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돌아가. 한 가지만 알고 싶어. 할 말 없어. 이준이가 내 아들이야? 유라는 곧바로 대답했다. 아니야. 태호는 아주 작게 웃었다. 4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지금도 똑같이 말해. 그럼 검사 한번 하자. 유라는 목소리를 낮췄다. 태호야, 이제 우리 둘의 삶 좀 그만 흔들어. 난 아무것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이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떠날게. 다시는 안 올게. 하지만 맞다면 나는 알아야 해. 유라는 명자 쪽을 바라봤다. 가사도우미는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태호는 대문 앞을 떠났다. 유라는 그 자리에 몇 초 더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명자 옆을 지나가다가 그녀는 멈췄다. 이모, 네? 방금 일은 그냥 옛날 일이에요. 유라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도 안 좋으시잖아요. 명자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요, 알아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위협하는 말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명자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정말 유라 말대로 모든 게 분명하다면
왜 검사 한번 해보자는 말 한마디에 얼굴빛이 그렇게까지 변한 걸까? 명자의 말에 따르면 유라는 집이나 저축에 대해 먼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옥선 여사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서 이준이 필요한 거 사. 유라는 안을 보고 다시 밀어냈다. 어머니가 가지세요. 이준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옥선 여사는 그 말을 들을수록 더 아꼈다. 어느 날 밤 이준이가 잠든 뒤 유라는 아주 조용히 한마디만 했다. 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도 사람들이 남의 가정에 끼어든 아이라고 볼까봐 걱정돼요. 옥선 여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누가 감히 내 손자한테 그런 말을 해?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자기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옥선 여사가 직접 재헌을 불렀다. 엄마가 이준이 살 곳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한다. 재헌은 바로 반대했다. 엄마 노후 자금은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가 살고 있는 3층짜리 집은 개인 재산으로 시가가 약 9억 원이었다. 그 밖에도 상당한 저축이 있었다. 마침 그때 유라는 이준이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언급했다. 그냥 보기만 했어요. 너무 비싸서 저는 감당 못해요. 옥선 여사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묻고 며칠 뒤 직접 8천만 원을 송금했다. 유라는 2번 거절했다. 3번째에는 받았다. 거기까지만 보면 명자도 유라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명자는 거실에서 유라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명자는 손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유라가 말을 이었다. 이제 모든 게 잘 됐어.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당신이 나타나면 다 망쳐. 명자는 이준이의 작은 옷을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 한마디를 더 들었다. 사람들이 벌써 이준이의 미래까지 생각해주고 있어. 그 뒤 유라는 전화를 끊었다. 명자는 나가서 묻지 않았다. 그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 몇 권 아래에는 정태호가 전에 두고 간 명함이 있었다. 전에는 그저 옛일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전화번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명자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유라가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면 방금 말한 모든 게 잘 됐다는 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시아버지 제삿날 옥선 여사의 집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예전에는 소유리가 자주 그릇 놓는 걸 도왔다. 나겸이는 과일 놓는 일을 맡겠다고 나섰다. 해솔이는 부엌 주위를 계속 뛰어다니며 명자에게 물었다. 이모, 언제 먹어요? 그 해에는 세 아이 중 아무도 와 있지 않았다. 새 아동용 한복을 입은 이준이만 옥선 여사의 손에 이끌려 사람들에게 한 명씩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께 인사해. 큰아버지께 인사하고. 누가 아이가 똘똘하게 생겼다고 칭찬할 때마다 어머니는 더 환하게 웃었다. 제사를 마친 뒤 사람들은 거실로 나가 차를 마셨다. 명자가 부엌에 있는데 옥선 여사가 불렀다. 차 좀 가져다 줘. 그녀는 쟁반을 들고 나갔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장을 열어 빨간색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재헌이 먼저 봤다. 엄마, 그게 뭐예요? 옥선 여사가 앉았다. 오늘 다 모였으니 엄마가 확실히 말해두려고 한다. 한 친척이 웃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이 집 이야기야. 방 안이 곧바로 조용해졌다. 옥선 여사는 서류철 위에 손을 올렸다. 이 집은 내 개인 재산이다.
그녀는 이준희 쪽을 바라봤다. 이 아이한테 일부를 남겨줄 생각이야. 유라가 곧바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가 필요 없으면 말고. 옥선 여사가 바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준희는 필요해. 재헌이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돌아봤다. 나중이 언제인데?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엄마 66이야. 26이 아니야.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유라가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다. 어머니, 오늘은 이 얘기 그만하세요. 하지만 옥선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내일 아침에는 서류 봐줄 사람도 오기로 했어. 명자는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다가 손을 멈췄다. 내일 아침. 오늘도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서류가 한 단계 더 진행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명함을 떠올렸다. 유라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다. 창고에 놓여있는 소율이, 나겸이, 해솔이의 액자 3개도 떠올렸다. 그리고 해솔이가 예전에 자기 다리를 끌어안고 물었던 말도 떠올렸다. 나중에 이모 늙어도 나 기억할 거예요? 명자는 과일 접시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사모님. 옥선 여사가 돌아봤다. 왜?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사모님, 서류는 잠깐만 미뤄주세요.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옥선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이준희한테 집을 넘기는 서류는 잠깐만 미뤄주세요. 유라가 곧바로 챈 돌아봤다. 명자 이모.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명자에게 그만하라는 뜻을 알아듣기에는 충분했다. 옥선 여사는 불쾌해했다. 우리 집안일에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명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제가 그저 일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알면 부엌으로 내려가.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재헌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명자는 유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다. 정태호 씨요. 재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사람이 여기 왔어요? 네. 왜요? 명자는 두 손을 꽉 맞잡았다. 그분이 말하기를 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도 두 사람이 아직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유라는 벌떡 일어났다. 이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명자는 그녀를 돌아봤다. 저는 그 아이가 분명히 그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옥선 여사를 바라봤다. 다만 사모님이 집을 넘기시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옥선 여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뭘?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호 씨가 이준희가 자기 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옥선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방 안에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의 말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유라였다. 그녀는 서류철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한테는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그녀는 예전 결과지를 꺼내 모두의 앞에 놓았다. 옥선 여사가 곧바로 집어들었다. 그래. 그녀는 재헌을 바라봤다. 여기 이렇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다 적혀 있잖아. 명자는 탁자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저는 이준희가 분명히 태호 씨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집 관련 서류를 서두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유라는 그녀를 바라봤다. 남자 한 사람이 찾아와 몇 마디 했다고 우리 모자를 의심하는 거예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헌도 누구 편을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물었다. 태호가
여기 몇 번 왔어요? 2번. 그 사람이 유라를 만났어요? 네. 명자는 유라 쪽을 바라봤다. 그분이 그전에도 유라 씨를 몇 번 찾아갔다고 했어요. 재헌이 돌아봤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라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괜한 생각을 할 줄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준이 얘기를 물었는데도 말 안 했어? 나랑 그 사람 사이는 오래전에 끝났어. 재헌은 탁자 위에 DNA 검사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바로 집어들지 않았다. 그날 밤 친척들이 거의 다 돌아간 뒤 그는 명자가 보관하고 있던 명함에서 태호의 번호를 찾아냈다. 전화는 아주 빨리 연결됐다. 권재헌입니다. 전화기 넘어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그러고는 태호가 대답했다.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재헌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준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온 겁니까? 유라가 임신했을 때도 저희는 계속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재헌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검사해서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맞으면?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제가 놓친 4년에 대해 책임져야죠. 고함도 없었다. 아이를 빼앗겠다는 말도 없었다. 오히려 그 침착함 때문에 재헌은 더 이상 이 일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유라에게 말했다. DNA 검사 다시 하자. 유라는 챈 고개를 들었다. 싫어. 재헌은 그녀를 바라봤다. 왜?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야. 확실히 하려는 것뿐이야. 우린 이미 했잖아. 유라는 예전 검사지를 가리켰다. 당신은 거의 1년 동안 이걸 믿었어. 재헌이 대답했다. 그때는 태호가 계속 이준이를 찾아다닌다는 걸 몰랐어.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이제 누가 와서 자기 아이라고 하면 그때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검사하러 가야 해? 아니.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태호는 남이 아니잖아.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이준이의 짐을 챙겼다. 옥선 여사가 뒤따라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준이 데리고 갈 거예요.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무슨 일이든 천천히 얘기하자.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재헌이까지 우리 모자를 못 믿는데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헌은 막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 그리고 이준이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건 확실히 해야 해. 유라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옥선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아주 오래 서 있었다. 그 뒤 탁자로 걸어갔다. 집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빨간색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이준이가 나타난 뒤 처음으로 어머니는 손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서류를 전부 장 안에 넣었다. 예전 DNA 검사지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 처음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두 번째 검사는 누구도 마음대로 검체를 바꿀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헌과 이준이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신원을 확인받았다. 검체는 직접 채취됐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아무도 직접 옮기지 않았다. 재헌의 말에 따르면 결과를 받은 날 그는 차 안에 거의 10분 동안 앉아 있다가 봉투를 열었다. 결론은 아주 짧았다. 권재헌과 권희준 사이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없다. 그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검체를 채취하기 전 이준이가 했던 질문이었다. 아빠, 이거 아파? 재헌은 몸을 숙여 말했다. 안 아파. 아이는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아이는 왜 어른들이 갑자기 종이 한 장으로
거의 1년 동안 사실이라고 믿어온 일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뒤 태호도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그가 이준희의 친부라는 것을 확인했다. 옥선 여사는 소식을 듣고 거의 믿지 못했다. 계속 물었다.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는 재헌도 더 이상 느낌만으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 DNA 검사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뒤 답변이 왔다. 서류에 적힌 검사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시스템에는 재헌과 이준희의 이름으로 등록된 검체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문서는 종이에 적힌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었다. 옥선 여사는 화를 냈다. 유라, 그년이 우리 집안을 다 속였어. 재헌은 나중에 나에게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유라는 예전 메시지들을 캡처한 사진을 가족 단체방에 연달아 올렸다.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리 말해 둘게. 그때 나랑 태호는 아직 완전히 끝난 사이가 아니었어. 재헌은 답했다. 알아. 다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준희가 정말 당신 아들이면 어떡할 거야? 그는 이렇게 답했었다. 내 아들이면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지. 유라가 물었다. 아니면? 재헌의 답장은 바로 아래에 있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난 그냥 일을 크게 만들어서 연주가 알게 되는 건 싫어. 옥선 여사의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다. 너, 그 애가 다른 남자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재헌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도 태호가 유라랑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옥선 여사는 탁자 위에 가짜 DNA 검사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네 아들이길 바랐던 거지? 재헌은 아주 오래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네. 그 한마디만으로 모든 변명은 사라지기에 충분했다. 유라는 그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하지만 그 서류가 있기 전부터 재헌은 진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래도 믿는 쪽을 택했다. 단지 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만은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아들을 하나 갖고 싶어 했다. 옥선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손자를 너무 원한 나머지 자신이 바라던 것을 보자마자 질문을 멈췄다. 유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 거짓말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두 사람이 그 말이 전하는 내용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거의 자정이었고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캘리포니아는 아직 아침이었다. 나는 출근할 도시락을 준비하다가 재헌의 이름을 봤다. 아이들 일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넘어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그러고는 그가 말했다. 이준희는 내 아들이 아니야. 도시락 뚜껑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멈췄다. 응. 재헌은 놀란 듯 했다. 벌써 알고 있었어? 명자 이모가 아이들 안부 물으면서 연락했어. 대충 얘기해줬어. 그는 다시 침묵했다. 나는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아이들 일이 아니면 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재헌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물었다. 뭐가 잘못이었는데?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가 이제 막 DNA 결과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이 전화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말했다. DNA 결과를 잘못 믿은 걸 사과하려는 거면 됐어. 아니,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난 그전부터 잘못했어.
나는 침묵했다. 재헌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유라가 임신했을 때 태호가 아직도 그녀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응. 이준이가 누구 아들인지 확실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는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고 그것도 아들이라면 엄마가 좋아하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마침내 그가 입 밖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준이가 당신 아들이길 바랐던 거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다. 응. 그렇게 원해서 DNA 검사까지 전부 유라에게 맡긴 거야? 응. 그렇게 원해서 이준이 검체를 어떻게 채취했는지도 묻지 않았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물었다. 그렇게 원해서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세 딸을 보면서도 여전히 당신 집에는 아들이 하나 부족하다고 느낀 거야? 이번에는 재헌이 아주 오래 침묵했다. 나는 더 이상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해소리가 배낭을 매느라 낑낑대고 있었다. 나겸이는 뒤따라가며 동생이 두고 간 물병을 건네줬다. 소율이는 스쿨버스 근처에 서서 돌아보며 두 동생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 그 세 아이는 매일 그의 눈앞에 있었다. 나는 말했다. 재헌아. 응. 당신은 가짜 DNA 검사서의 피해자일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당신한테 바람 피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그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공동 재산을 가져다가 유라 모자를 돌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아무도 당신 어머니가 새 아이 사진을 내릴 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알아. 내가 떠날까봐 두려워서 소율이를 붙잡아 두라고 한 사람도 없어. 알아. 나는 시계를 봤다. 아이들 버스가 곧 올 시간이었다. 당신은 이제야 알기 시작한 거야. 재헌은 반박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가 물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만회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는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아이들이 기회를 준다면 그때 잘해. 너는? 그 질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왔다. 나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세 딸이 길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나와 당신은 끝났어. 재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물었다. 일요일에 아이들한테 전화해도 될까? 아이들한테 물어볼게. 응. 전화를 끊기 전 그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들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끝까지 다 들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명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줬다. 유라는 옥선 여사의 집에 남아있던 물건을 가지러 이준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를 봤다. 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할머니. 그리고 평소처럼 어머니 쪽으로 달려갔다. 옥선 여사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준이는 걸음을 멈췄다. 두 팔은 여전히 앞으로 내민 채였다. 할머니, 나 안아줘? 유라는 뒤에 서서 얼굴이 굳었다. 옥선 여사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마 그 순간 어머니 머릿속에는 새 DNA 검사 결과와 자신이 건넨 돈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니야. 이준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명자는 그 대목까지 말하고 멈췄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유라를 두둔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준이는 겨우 4살이었다. 그 아이가 검사서를 위조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 품에 안기던 손자였는데 오늘은 왜 달려가서는 안 되는 아이가 됐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먼저 옥선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아주 빨리 전화를 받았다. 연주야? 네.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나는 침묵했다. 연주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소율이, 나겸이, 해솔이한테도 잘못했고. 나는 말했다. 제가 전화한 건 어머니한테 사과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멈칫했다. 그럼 무슨 일로 전화했니? 이준이 때문에요.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말했다. 걔는 내 손자가 아니잖니. 나는 물었다. 이준이가 DNA 검사서를 위조했어요? 아니, 이준이가 어머니한테 유라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아니, 이준이가 어머니한테 집을 달라고 했어요? 옥선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이준이는 이제 겨우 4살이에요. 어머니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걔를 보면 유라가 우리 집안을 속인 게 자꾸 생각나. 어머니를 속인 사람은 유라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준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내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을 하나 더 물었다. 예전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새 아이에게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준이를 밀어내고 계시잖아요. 이준이는 겨우 4살이에요. 화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화내세요. 아이한테 풀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작은 울음소리만 들렸다. 한참 뒤에야 옥선 여사가 대답했다. 알겠다. 나는 어머니가 정말 이해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런 일은 말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며칠 뒤 명자가 나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소율이, 나겸이, 해솔이의 액자 3개가 다시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래 바라봤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바로 보내지는 않았다. 사진을 다시 걸었다고 해서 한때 그 사진들이 창고에 치워졌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옥선 여사도 아마 그걸 이해한 듯했다. 어머니는 편지 3통을 썼다. 돈은 보내지 않았다. 금팔찌도 보내지 않았다. 소율이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네가 충분히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나겸이에게는 이렇게 썼다. 네가 할머니 집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게 만든 말들을 해서 미안하다. 해솔이에게는 이렇게 썼다. 앞으로 네가 어디에서 살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너는 여전히 할머니의 손녀다. 소율이는 다 읽고 편지를 접었다. 아이가 말했다. 아직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아. 나는 대답했다. 응. 나겸이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해솔이가 물었다. 할머니가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 알아, 엄마? 나는 말했다. 아마 이제 잘못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 나는 어느 아이에게도 다시 전화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편지 3통은 그렇게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재헌도 다시 합치자는 이야기를 더는 꺼내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이면 나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오늘 아빠가 전화하고 싶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돼. 해솔이는 늘 제일 먼저 달려왔다. 나겸이는 몇 주가 지나서야 옆에 앉기 시작했다. 소율이는 더 오래 걸렸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응? 이번 일요일에 아빠랑 얘기해도 돼? 나는 돌아봤다. 그래.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직 아빠를 용서한 건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그런데 그래도 나한테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이가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당겨줬다. 그럼 아빠랑 이야기하면 돼. 소율이는 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안 속상해? 안 속상해.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아빠랑 엄마 사이의 일 때문에 네가 누구 한쪽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재현은 다시 아이들의 삶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는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했다. 소율이는 더 이상 학교 이야기를 전부 하지 않았다. 나겸이는 가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솔이가 가장 쉽게 마음을 풀었지만 어떤 날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아빠, 아직도 예전처럼 나 사랑해? 재현은 그런 질문들에 스스로 대답해야 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때부터 재현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만 스스로 보여줄 수 있었다. 태호도 이준이를 만나기 시작했다. DNA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아이가 곧바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다. 처음 둘만 따로 만났을 때 이준이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태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앉았다. 아저씨는 조금 늦게 찾아온 사람이야. 명자가 그 말을 나에게 전해줬다. 나는 그저 이준이만 생각했다. 겨우 4살인 아이가 한때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자기 삶에서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일에 익숙해져야 했다. 유라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 할 만큼만 알고 있었다. 옥선 여사는 자신이 보낸 8천만 원에 대해 분명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예전 DNA 검사서와 검사기관의 확인서도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보관됐다. 유라는 더 이상 어머니 집에 살지 않았고 예전에는 몇 마디 설명으로 피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서류로 답해야 했다. 나는 유라가 돈을 얼마나 잃게 될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재헌에게 전화해 묻지 않았다. 한국을 떠난 뒤부터 나는 내 삶이 더 이상 유라가 만든 결과를 따라다니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와 새아이가 미국에 온 지 1년이 지나자 새로운 생활도 마침내 자기만의 리듬을 갖기 시작했다. 소율이는 친구가 생겼다. 나겸이는 영어를 너무 빨리 말해서 어떤 날은 내가 이렇게 말해야 했다. 엄마도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천천히 말해. 해솔이는 여전히 집에서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초겨울 어느 날 저녁, 나는 국냄비를 식탁에 가져다 놓았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문득 멈췄다. 그 모습은 1년 전의 저녁 식사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다. 똑같이 뜨거운 국 한 냄비. 똑같이 식탁 둘레에 앉은 새아이. 다만 이번에는 밥그릇 옆에 DNA 검사서가 놓여 있지 않았다. 해솔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응? 옛날에 엄마가 남동생을 낳았으면 아빠랑 엄마는 이혼 안 했을까? 식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왜 우리 가족은 깨진 거야? 나는 새아이를 바라봤다.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가 아니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준이가 나타났기 때문도 아니고. 소율이는 나를 바라봤다. 나겸이도 더 이상 먹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아빠와 엄마 사이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한 거야. 소율이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손자 하나를 원해서 손녀 셋을 잃었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소율이는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손자를 원했어.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야. 나는 말했다. 그 바람이 편애로 변하게 내버려둬서 너희에게 상처를 준 게 잘못이야. 나겸이가 물었다. 그럼 아빠는?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아빠가 속았기 때문이 아니야. 그전부터 아빠는
엄마가 더 이상 아빠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을 했어. 해솔이는 듣고 있었지만 절반쯤만 이해한 것 같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밥을 먹었다. 엄마, 국 식었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응, 먹어. 나는 식탁 가운데 놓인 국 냄비를 바라봤다. 1년 전에도 똑같은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밥그릇 옆에 놓인 DNA 검사서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늘 식탁 위에는 밥과 국, 그리고 거의 다 먹은 계란말이 접시만 있었다. 나겸이가 재빨리 마지막 한 조각을 집어갔다. 해솔이가 곧바로 소리쳤다. 언니, 그거 3번째잖아. 소율이가 웃음을 터뜨리며 자기 몫의 반쪽을 동생에게 밀어줬다. 먹어. 안 그러면 또 엄마한테 이를 거잖아. 나 안 일렀거든. 아까 엄마 부른 게 누군데? 두 아이는 몇 마디 더 티격태격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저 국자를 들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국을 더 떠줬다. 창밖에는 캘리포니아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식탁 가운데 놓인 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영과 옥선 여사, 그리고 유라의 선택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연주의 선택처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을지도 함께 들려주세요.